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시댁 가족 단톡방에서 메타버스 제사 참여자 명단 공지가 떴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조카들. 총 8명. 저는 9번째였는데 명단에 없었습니다. 32년 며느리. 새벽 4시 기상 11,680일. 명절 음식 준비 128번, 제사 96번. 시어머니 병수발 8년, 두 아들 사교육비 4억 2천만 원. 제 월급 전액 상납 32년, 총 5억 8천만 원.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들어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메타버스 제사 준비는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음식 21가지, 과일 깎기, 전 부치기, 탕 끓이기. 다만 화면 속 제사상에 차릴 거라는 것만 달랐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사 당일 VR 기기를 쓴 순간 화면에 뜬 제 아바타 이름이 손님일이었습니다. 32년 며느리가 아니라 손님이었어요. 만약 이 모든 게 저를 지우기 위한. 저는 김수진 56살입니다. 지금은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 변두리 주택가에 있는 12평짜리 공간이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 박진우는 저보다 5살 많은 61살로 중견기업 부장이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승승장구했죠. 시어머니 최영자는 81살의 나이에도 집안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한마디면 모든 게 결정됐어요. 시아버지 박동철은 84살, 평생 아내 말씀에만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셨고요. 의견이라는 게 없으셨습니다. 큰아들 박민주는 32살로 IT 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작은아들 박민선은 29으로 아직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둘 다 제가 키웠지만 시어머니를 더 따랐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32년 동안 단 하루도 제 것인 날이 없었어요. 제 월급 통장을 시어머니가 관리했고 제 친정 부모님께 용돈 한 번 드리지 못했습니다. 명절마다 음식 준비는 새벽부터 밤까지 오롯이 제 몫이었고 제사는 1년에 3번, 그것도 매번 똑같았죠. 시댁 식구들은 모였다가 흩어지고 저는 남아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신혼집이 아니라 시댁 안방이었어요. 촛불이 켜진 방 안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죠. 설렘보다는 긴장이 앞섰습니다. 바로 그때 똑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잠깐 들어와도 되지. 물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오신 상태였죠. 네, 어머니. 남편이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눈빛이 차가웠어요. 수진아, 우리 집 제사는 전통 방식이야. 며느리가 다 준비하는 거고. 목소리에 협상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대답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 집안은 장남 집안이라서 규칙이 좀 많아.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시부모님 아침 식사는 7시 정각에 준비하고 명절 음식은 며느리가 혼자 다 하는 거야. 하나하나 규칙을 말씀하시는데 숨이 막혔어요. 남편은 옆에서 웃기만 했습니다. 우리 엄마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금방 적응할 거야. 손을 잡아주더군요. 따뜻했어요. 그 손이.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럼 쉬어. 내일부터 바쁠 거야. 문을 닫고 나가셨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함이 얼마나 빨리 식을지. 결혼 2년째 되던 해,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보름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시댁 거실에 불려갔죠. 시어머니가 노트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음식 리스트였어요. 떡국,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육전, 생선전, 김치전, 부추전, 시금치나물, 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숙주나물, 무생채, 소고기 무국, 북어국, 식혜, 수정과. 총 18가지였습니다. 이걸 다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집은 원래 이래. 며느리가 정성을 보여야지.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도와주실 분은요?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셨어요. 도움? 며느리 혼자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뭘 도와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명절 전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부엌 형광등을 켰죠.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칼을 들었어요. 물을 썰기 시작했죠. 칼질하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6시간 동안 서서 일했어요. 팔을 썰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밴드를 붙이고 다시 칼을 들었죠. 오전 11시 시댁 식구들이 모였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내외, 조카 셋. 총 15명이었습니다. 상을 차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수고했어.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 반찬 더 가져다 주기, 물 따라주기, 숟가락 챙겨주기. 앉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밥은 오후 3시에 먹었어요. 식은 떡국과 식은 나물이었습니다. 혼자 부엌 구석에 앉아서 먹었죠. 눈물이 떡국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어요. 나 좀 힘들어. 목소리가 떨렸죠. 남편이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집도 다 그래. 며느리 역할이 원래 그런 거잖아. 내가 좀 이해해줘야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해요? 되물었습니다. 응.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남편이 대답했죠. 돌아 누웠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는 걸. 결혼 4년째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이 심했어요. 아침마다 토하고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죠. 하지만 시댁 식사 준비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생선을 굽고 있었죠.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싱크대에 토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셨습니다. 뭐해? 목소리가 차가웠죠. 죄송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밥은 해야지.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임신했다고 특별 대우 없어. 나도 임신하고 다 했어. 네, 어머니.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입덧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토하고 물로 입 헹구고 다시 음식을 만들었죠. 결혼 7년째 큰아들 민준이를 낳았습니다. 출산 후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산후조리원 병실에서였죠. 몸이 너덜너덜했습니다. 제왕절개로 나와서 배가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둘째는 언제 가질 거야? 아직 몸도 회복 안 됐는데요. 대답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들 하나로는 안 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 둘씩은 낳았어.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젖을 물리고 있던 제 손이 떨렸어요. 아기가 칭얼거렸죠. 진정시키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빨리 회복하고 둘째 준비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이 차이 많이 나면 안 좋아. 1년 뒤 작은 아들 민서를 낳았습니다. 또 제왕절개였어요. 배를 2번째로 가르는 고통은 첫 번째보다 더 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실에 오셨어요. 아기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됐네. 아들 둘이면 할 일 다 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아이 낳는 도구였습니다. 산후조리원도 이번엔 못 갔어요. 비용이 아깝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은 괜찮은데 2주는 너무 비싸.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죠.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낮에는 아기 둘을 돌보고 밤에는 시부모님 식사를 준비했어요. 큰아들은 겨우 돌이었습니다. 전 물리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또 작은 아들 전 물리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열흘 만에 몸무게가 8kg 빠졌어요. 거울을 봤는데 제가 아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바싹 마른 몸. 남편은 회식이 많아졌습니다. 집에 오는 날이 일주일에 사흘이었죠. 여보, 좀 도와줘. 부탁했습니다. 나도 피곤해. 그 말만 하고 방문을 닫았어요. 바로 그때 제 통장이 텅 비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혼 10년째 시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시댁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죠.
진지했습니다. 수진아, 앉아봐. 손짓하셨어요.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실까 긴장했죠. 통장 내놔. 갑자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통장이요? 물었어요. 내 월급 통장.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는 돈 관리를 따로 안 해. 다 모아서 나중에 돌려줄게.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 돈인데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은 무슨. 시집 와서 시댁 식구 된 거 아냐?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고 그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을 쳐다봤어요. 소파에 앉아 있었죠. 여보, 이거. 말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말씀 들어. 우리 가족 돈이잖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니에요. 제 돈이에요. 목소리를 높였죠. 그러면 안 돼.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얼굴이 붉어졌어요. 말대꾸가 아니라요. 제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대답했습니다. 권리?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며느리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 너 누가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지 알아?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요.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손을 뻗으셨죠. 통장, 지금 당장 내. 명령이었습니다. 안 드릴 거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통장이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들고 웃으셨죠. 이게 그렇게 중요해? 가족한테 맡기는 게 그렇게 싫어? 돌려주세요. 손을 뻗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통장을 가슴에 안으셨어요. 이제 이건 내가 관리할 거야. 나중에 다 돌려줄 테니까 걱정 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을 봤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물었죠. 엄마 성격 알잖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풀릴 거야. 풀려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풀릴 일이에요? 그날 이후 제 월급 190만 원은 매달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12년 동안이었어요. 총 2억 7,360만 원이었죠. 제 손에 남은 건 한 푼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을 주셨습니다. 제 돈으로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결혼 15년째 민준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댁에 불려갔어요.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 미국 유학 보낼 거야. 조기 유학이 좋대. 갑작스러운 선언이었죠. 미국이요?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안 장손이야. 제대로 교육받아야지.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직 어린데요. 16살밖에 안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내는 거야. 어릴 때 가야 영어도 잘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1년에 5천만 원 정도?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괜찮아. 수진이 돈으로 하면 돼. 제 돈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번 돈 다 모아둔 거 있잖아.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걸로 하면 되지. 어차피 내 자식 교육비잖아. 그건 제 노후 자금인데요. 말했습니다. 노후?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며느리가 무슨 노후 자금이야? 시부모 모시고 사는데.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죠.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준아, 내 생각은 어때?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민준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가고 싶어요. 친구들도 유학 많이 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졌습니다. 석 달 후 민준이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손을 흔들며 가는 뒷모습을 봤죠. 눈물이 났어요. 아들을 보내서가 아니라 제 돈이 날아가서였습니다. 내년 동안 유학비로 2억 원이 나갔어요. 제가 12년 동안 모은 돈 전부였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돈으로 내 자식 공부시킨 거야. 자랑스러워 해야지.
웃고 계셨어요. 결혼 20년째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 중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죠. 급히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의식이 없었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반신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해요. 한 달 후 시어머니는 퇴원했습니다. 반신마비가 왔어요.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셨죠. 시댁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간병인을 쓰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죠.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내가 좀 해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오전 6시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어요. 구역질이 났죠. 오전 9시 식사를 도왔습니다. 숟가락으로 떠먹여드렸어요. 1시간이 걸렸습니다. 낮 12시 재활 운동을 시켰습니다. 팔다리를 움직여드렸죠. 시어머니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오후 3시 목욕을 시켰습니다. 무거운 몸을 욕조에 앉혔어요. 제 허리가 삐걱거렸습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를 도왔습니다. 또 1시간이 걸렸죠. 밤 10시 잠자리에 눕혔습니다. 자세를 잡아드렸어요. 하루 16시간을 시어머니와 함께 보냈습니다. 8년 동안이었어요. 제 허리가 망가졌습니다. 디스크가 왔어요. 무릎도 아팠죠. 관절염이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 제 건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25년째 민서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학원에 다닌다고 했죠. 월 100만 원씩 1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이가 내. 당연하다는 듯이. 제 월급은 이미 시댁 생활비로 다 나가고 있었습니다. 학원비까지 내려면 제 용돈도 써야 했어요. 한 달에 10만 원, 그것도 못 쓰게 됐죠. 알았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대꾸할 힘도 없었어요. 1년 뒤 민서는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1년을 더 준비한다고 했어요. 학원비는 계속 나갔죠. 2년, 3년, 4년. 민서가 29이 됐을 때까지도 취업을 못했습니다. 학원비로 총 4,800만 원이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수진이가 좀 더 도와줘야지. 아들이잖아. 제 아들인데 제가 못 돕는 게 이상했습니다. 제 돈이 없어서요. 바로 그때 남편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56살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집에 들어온 남편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퇴직했어. 짧게 말했어요. 왜요? 물었습니다. 구조조정이야.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죠. 퇴직금은 8천만 원이래. 8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걸로 뭘 할 건지 물으려는데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엄마한테 드려야겠어. 그동안 엄마가 우리 많이 도와주셨잖아.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귀를 의심했어요. 엄마 은혜를 갚아야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시댁에 갔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퇴직금 8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민서 자격증 학원비로 쓰자. 공인회계사 준비한대. 비용이 많이 든다더라. 나머지는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노후 대비해야지.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앞으로 수입이 없을 텐데. 우리 노후. 저희 노후는 없었습니다. 저희는요? 제가 물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는 아직 일하잖아. 내가 벌면 되지. 하지만 제 노후는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노후는 아들들이 책임지는 거야.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아들들이 제 노후를 책임질까요?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나오면 안 되지. 이기적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제 돈 한 푼 안 쓰고 산 게 이기적이에요? 수진아! 남편이 소리쳤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 쉴 수 있어? 언제 제 돈을 쓸 수 있어? 남편이 말했어요.
지금 다들 힘든 시기야. 내가 좀 더 버텨줘야지. 가족이잖아. 버티라는 말. 30년 동안 수없이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도구라는 걸. 돈 버는 기계, 집안이라는 로봇, 아이 낳는 도구. 창문 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 하나 없는 하늘이었죠. 나도 저렇게 텅 비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몰랐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결혼 30년째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메타버스로 지내자고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메타버스요? 제가 물었죠. 요즘 유행하잖아. VR 기기 쓰고 가상 공간에서 모이는 거. 시어머니가 설명했어요. 편하잖아. 다들 바쁜데. 그럼 제사 음식은요? 물었습니다. 그건 너가 해야지.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다만 시댁에 안 가져와도 된다는 거지. 내 집에서 준비하고 우리는 메타버스에서 보면 되니까. 결국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해야 했고, 다만 그걸 화면으로 본다는 것만 달랐죠. 알았어요. 대답했습니다. 거부할 힘이 없었어요. 일주일 전 단톡방에 공지가 떴습니다. 메타버스 제사 참여자 명단.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조카 셋, 민준, 민서. 총 9명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없었어요. 왜 제 이름이 없어요? 단톡방에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답장을 보냈어요. 넌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잖아. 다 끝나면 들어와. 이모티콘과 함께 보냈죠. 손님으로요? 다시 물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단톡방이 조용해졌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며느리인데 명단에도 없었어요.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왜?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죠. 나 제사 명단에도 없어. 말하자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 그만해. 동생이 말했어요. 이제 그만 참아. 언니 인생은 언니 거야. 하지만 어떡해요. 울먹였습니다. 언니, 혹시 언니 통장 확인해 봤어? 동생이 물었어요. 통장이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언니 이름으로 적금 들어줬을 수도 있잖아. 동생이 말했어요. 한번 확인해봐.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계좌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직원이 조회했습니다. 고객님, 총 3개 계좌가 있으십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3개요? 놀랐습니다. 저는 하나만 알고 있었어요. 네. 하나는 월급 통장이고요. 하나는 적금, 하나는 보통 예금입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적금이요? 언제 만든 거죠? 물었습니다. 2012년에 개설됐네요. 직원이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매월 100만 원씩 입금되고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2012년이면 결혼 10년째였습니다. 잔액이 얼마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입니다. 직원이 대답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1억 2천만 원. 누가 만든 건지 확인할 수 있나요? 물었죠. 죄송하지만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만 고객님 명의이시니까 해지는 가능하십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걸까? 아니면 남편이?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적금 있어?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그럼 알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줬어. 남편이 대답했어요. 너 나중에 놀래키려고 비밀로 하래서. 그런데 왜 제 월급에서 2억 7천만 원이 나갔죠? 물었습니다. 나머지는? 남편이 말을 멈췄어요. 우리 집 생활비로 썼어. 제 동의도 없이요? 소리가 나왔습니다. 가족인데 뭐가 동의야?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어요. 큰 봉투였죠. 보내는 사람은 법무법인 정의. 뜯어봤습니다. 서류가 들어있었어요. 생전 증여 계약서.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야?
서류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최영자가 김수진에게 3억 5천만 원을 증여한다. 조건 김수진이 이혼하거나 최영자가 사망할 경우 효력 발생.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류 맨 아래에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너는 내 조카야. 내 엄마는 내 친동생 최영이었어. 30년 동안 거짓말했어. 용서해줘.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댁으로 갔습니다. 서류를 들고요. 온 가족을 불렀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민준, 민서. 거실에 섰습니다. 5명이 저를 쳐다봤어요. 이게 뭐예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당신 며느리가 아니에요. 말했습니다. 조카죠. 뭐? 남편이 일어났어요. 저는 어머니 동생, 최영희의 딸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기셨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진아. 왜요? 소리쳤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해. 시어머니가 울먹였어요.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인생을 돌려주실 거예요?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수진아, 진정해. 가족인 건 변함없잖아. 가족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해요? 30년 동안 며느리처럼 부리고 돈 다 빼앗고 제사 명단에도 안 넣는 게 가족이에요? 그건 시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어요. 그럼 저희는 뭐예요? 너희는 내 조카야. 대답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하지만 나는 너희를 아들처럼 키웠어. 내 돈으로, 내 시간으로, 내 인생을 바쳐서. 엄마.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떨궜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잘 살았다고요? 되물었습니다. 당신 혼자 잘 산 거죠. 나는 30년 동안 투명인간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메타버스 제사 명단에 제 이름 없었잖아요. 말했습니다. 손님 취급했잖아요. 30년 며느리를. 그건 남편이 말을 멈췄어요. 이혼할 거예요.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돈 돌려받을 거고요.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요? 쳐다봤습니다. 30년을 어떻게 용서해요? 나도 힘들었어. 시어머니가 울었어요. 동생을 잃은 죄책감에, 너를 숨긴 죄책감에. 매일 괴로웠어. 그래서 저를 괴롭힌 거예요? 물었습니다. 당신 죄책감을 저한테 푼 거예요? 미안해.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사 준비는 여전히 제가 했어요. 말했습니다. 메타버스로 바뀌어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방식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수진아.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뿌리쳤어요. 저는 이제 당신 아내도 아니고 어머니 며느리도 아니에요. 그냥 조카예요. 30년 동안 이용당한 조카. 그날 집을 나왔습니다.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제 것이라곤 옷가방 하나뿐이었죠. 한 달 후 이혼 조정이 열렸습니다. 법원이었어요. 남편과 마주 앉았죠.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돈만 돌려받으면 돼요. 남편이 서류를 냈습니다. 적금 통장 1억 2천만 원. 그리고 시어머니가 준 추가 보상금 2억 3천만 원. 총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대답했어요. 30년의 대가치고는 터무니없이 적지만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도 찍었죠.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서울 변두리 주택가에 있는 12평짜리 공간이었습니다. 임대료는 월 150만 원, 제 돈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이었죠. 인테리어는 직접 했습니다. 벽을 밝은 크림색으로 칠하고 작은 테이블 4개를 놓았어요. 창가에는 화분을 두었죠.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수진의 카페. 제 이름이 들어간 간판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첫 손님이 왔습니다. 동네 할머니셨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주문하셨죠.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처음이라서요. 할머니가 한 모금 마시고 웃으셨습니다. 맛있네.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 산책하는 노부부, 공부하는 학생들. 이따금 손님들이 물어요. 사장님, 결혼하셨어요? 이혼했어요. 대답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허락 안 받고, 카페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모든 게 제 선택입니다. 저녁에는 집에 갑니다. 원룸이에요. 15평짜리 작은 공간이지만 온전히 제 것입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걸 보고, 자고 싶을 때 잡니다. 메타버스 제사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83세였습니다.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이유가 없었어요. 조카가 이모 장례식에 꼭 가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만 조화 한 송이 보냈습니다. 카드에 적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준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장례식에 와주세요. 문자였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이모야. 그리고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었어요. 그래도 엄마예요. 울고 있었죠. 미안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요즘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메타버스 제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아직도 며느리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손님 취급받으면서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메타버스가 저를 자유롭게 한 건 아니에요. 다만 거울을 보여줬죠. 제가 얼마나 투명한 존재였는지. 기술이 발전해도 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메타버스에서도 현실에서도 저는 여전히 며느리였으니까요. 아니,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그냥 도구였죠. 돈 버는 도구, 집안일하는 도구, 제사 준비하는 도구.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당신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은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에요.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저는 30년 만에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제발 더 일찍 깨닫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 사세요. 메타버스든 현실이든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서로를 인간으로 대하는 관계. 저는 56살에 새로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카페지만 제 이름이 걸린 간판이 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있어요. 적은 돈이지만 제 통장에 제 돈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30년 만에 찾은 자유입니다. 당신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된 인생을. 그게 제가 30년 만에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